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평범하고 싶은 한국인 오은주입니다. 제 소개가 좀 이상하죠? 사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제일교포 3세예요. 자이니치. 원래 자이니치라는 말 자체는 제일,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인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좀 비하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일본 안에서 자이니치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것이 싫지 않고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파친코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저는 드라마는 보지 못했고 원작 소설은 읽었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라면 자이니치들이 일본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며 살았는지 조금은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과는 별개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자이니치들 특히 3세, 4세로 내려오면서부터는 한국말도 거의 못하고 일본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를 쓰는 것을 좋아했고 숨기지도 않았죠. 오죽하면 한국 교과서를 구해서 공부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러다 결국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엄마, 아빠, 저는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 친척이 한 분이라도 계셨다면 더 일찍 한국에 보내달라고 졸랐을지도 몰라요. 대학만큼은 꼭 한국에서 다니고 싶어요. 허락해 주세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걱정하실 일들은 절대 안 만들어요. 약속할게요. 엄마도 아빠도 우리 딸이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알지. 우리 딸이 얼마나 야무지고 바른 아이인데 허튼 짓 안 할 거라는 것도 알고 요만할 때부터 그렇게 한국 노래를 불렀던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눈에 우리 딸은 아직 어린애 같으니까 혼자 한국에 보낸다는 게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 혼자 한국에 왔고 대학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어를 실컷 공부할 수 있는 국문학을 전공했어요. 자이니치라는 핸디캡을 갖고 있었던 만큼 다른 과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지만 언제나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 상황 자체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즐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교직 과목까지 이수해 정교사 자격증까지 딸 수 있었고 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해 중학교 국어교사가 되었답니다. 저는 그런 제 삶이 너무나도 만족했고 또 스스로 자랑스러웠어요. 물론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리고 평범하지만 좋은 사람, 저와 꼭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는데 저와 남편을 둘 다 알고 있던 친구가 둘이 성향이 너무 닮았다며 소개해줘서 만나게 됐던 거랍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성향이 닮았다는 친구의 말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름에 대한 끌림 못지않게 같음에 대한 끌림도 강력한 것이었고 그렇게 남편과 저는 20대 후반에 만나 잔잔하고 평온한 연애를 3년 정도 한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보기에 따라 제 삶은 소박하다 못해 심심한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저의 삶이 너무 좋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살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를 저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제가 누리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었고 자이니치인 저를 편견 없이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에게는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늘 바쁜 시동생과는 만날 일도 별로 없었죠. 그러니 시금치도 싫다는 이야기는 제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다른 나라 이야기였답니다.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결혼하면서 동서년이 가족 구성원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1년 반 후 서방님은 결혼할 여자라고 동서를 데려왔고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불편했던 적 없었던 저의 시댁 생활은 고난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서방님과 동서는 동갑내기로 저와도 동갑이랍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의대 동기였는데 서방님이 전공의를 딴 후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서방님과 동서가 결혼하기 전 저희 부부와 넷이서 인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이들의 성향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1년 반이 다 됐는데 도련님이랑 이렇게 따로 식사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수련이 하는 동안 좀 바쁘셨어야 말이죠. 얼굴 보기도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사이 연애도 하시고 이렇게 결혼 소식까지 들려주시니 너무 반갑네요. 축하드려요. 아이, 그렇죠. 형이랑 형수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내가 쭉 수련이었으니 말이에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가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뭐. 그나마 형이 형수랑 결혼해서 명절 때 아버지,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시기도 하고 그런 덕분에 얼굴이라도 보고 살았지. 그래, 아버지 엄마는 명절에 서울 오시는 것보다 우리가 내려가서 뵙는 걸 더 좋아하시지만 한 번씩은 그렇게 서울에 모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 너도 재수 씨도 바쁘고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문제는 앞으로도 잘 상의해서 하자. 형수님이 그렇게 시부모님께 잘한다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형님한테 묻어가면서 중간만 할 생각이에요. 아이, 많이 도와주세요. 어머, 아니에요. 제가 뭘. 저야 그냥 남들 하는 만큼 한 것뿐인데요. 그나저나 도련님도 동서도 흔한 전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은 외과, 뇌과 같은 그런 게 익숙한데 도련님은 영상의학과, 동서는 마취 통증과 생소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전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전공은 아니니까요. 영상의학과 의사는 흔히 의사 중에 의사라고 해요. 일반적인 임상의들이 환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게 생명이라면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동료 의사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 뭐랄까, 리더십이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죠. 굳이 말하자면 임상의들의 의뢰 입장이 되게 하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나 할까? 아이, 그래서 성향적으로 이 사람이랑 찰떡인 전공 같아요. 이 사람이 좀 마초적인 기질도 있고 그렇거든요. 남편이 유순하고 수더분한 성향인 것과 달리 서방님은 동서 말대로 마초적인 기질도 있어 보이고 다소 날카롭고 예민한 성향을 가진 사람 같았어요. 동서 또한 만만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와 동갑내기라는 것도 반갑고 평생을 보고 살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말도 많이 걸고 나름대로 노력했었답니다. 마침 동서의 전공인 마취 통증과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긴 했던 거라 아는 척을 하며 말을 꺼내봤었죠. 동서 전공인 마취 통증과도 사실 생소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들어본 적이 있어서 반갑기도 했어요. 제가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박완서 선생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요절한 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아들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선택한 전공이 마취과였어요. 지금은 마취 통증과가 된 줄은 몰랐지만 말이에요. 그 아들이 레지던트로 일하던 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걸로 아는데 하여튼 아들이 마취과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박완서 선생님이 왜 비인기과인 마취과를 지망했냐고 물으셨대요. 그때 아들이 마취과 의사는 환자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만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가 깨어나면 떠나기 전에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 없어서 쓸쓸하고 자신은 그 쓸쓸함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다고 해요. 그 일화를 처음 어느 책에서 읽었을 때 과연 박완서 선생님의 아들답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꽤 인상 깊은 이야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동서 전공이 마취 통증과라고 해서 괜히 반갑더라고요. 어머, 형님, 지금 제가 정원 남아도는 비인기과에 지원했다고 까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자이니치들이 그나마 쉽게 진출할 수 있었던 어둠의 직종인 파친코 사업이나 야쿠자라면서요. 그렇게 아는 척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에 한 얘기였고 비인기과라는 말을 그렇게 고깝게 들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동서는 처음 보는 제게 그것도 손 위인 시댁 동서에게 그런 식으로 농담인 척 말에 뼈를 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콧대를 세우더군요. 그리고 제가 마취 통증과를 선택한 이유는 말이에요. 정원이 남아도는 비인기과라서가 아니라 환자들과 시시콜콜 부대끼며 상대할 일이 없다는 게 마음에 들어서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생기거나 수술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마취과 탓은 아니란 말이죠. 모든 책임은 외과의사 같은 수술의사가 지는 거니까요. 전 그게 좋아요. 그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저는 그날 동서와 나눴던 대화가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인지 지금까지도 그날의 대화를 한 번씩 떠올리곤 한답니다. 서방님이 전공한 영상의학과, 동서가 전공한 마취통증과, 공교롭게도 두 과 모두 비인기과에서 인기과로 급부상한 과인데 서방님과 동서 둘 다 대학에 남아 현재는 부교수가 된 상태죠. 서방님과 동서를 만나고 나니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긴 했지만 뭐 1년에 몇 번 보겠나 싶은 생각에 별스럽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웬걸 동선에는 저희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 자리를 잡더라고요. 형님, 시부모님도 시골에 계시고 저도 지방 출신이잖아요. 서울의 가족이라고는 아주버님이랑 형님뿐이에요. 가까이 살면서 형님네 의지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도 되죠? 전 반찬 같은 것도 하나도 만들 줄도 모르고 만들 시간도 없고 형님한테 배우기도 하고 도움도 좀 받고 그러려고요. 도와주실 거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여우짓을 하면서 동서는 그렇게 시작부터 얻어먹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에게 반찬 나눠주는 걸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렇게 속을 내보이는 동서가 좀 얄밉기도 했어요. 그래도 제가 손이 동서이기도 하니까 어지간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할도리는 하고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첫아들, 둘째 딸 그렇게 남매를 뒀고 동선에는 딸 하나를 두었는데 그 딸이 저희 둘째 딸과 같은 해에 태어나지 뭐예요. 어머 세상에 동서지간에 한 동네에 이렇게 쭉 같이 사는 것도 보기 좋은데 어쩜 임신도 비슷한 시기에 한 거야? 애 같이 키우려고 뭐 어떻게 계획해서 맞춘 거야? 하긴 애도 같이 키우고 그럼 좋지. 아유 참 보기 좋다. 형제간의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여자들끼리 안 맞으면 그것만큼 고역인 것도 없는데 자기네들은 정말 너무 보기 좋아. 아, 네. 그런가요? 둘이 같이 배불러 다니는 게 좀 우습죠. 맞히긴 뭘 맞춰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뭐. 서로 바빠서 한 동네 살아도 그렇게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남의 속도 모르고 이웃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이나 해야 했어요. 빈말 같은 것은 잘 못하는 저였기에 그런 것도 사실 불편한 일들이었답니다. 이웃 사람들의 오지랖? 그런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작에 불과했죠. 정말 사소하고 하찮아서 뭐라고 하기에도 치사한 것들로 심정 상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일상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괜히 고난문이 열렸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보, 나 정말 나도 애를 둘이나 낳고 기르면서 지금까지 나도 학교 계속 다니면서 근무하고 있잖아. 근데도 동서는 맨날 바쁘다면서 뭐 의대 교수면 학교 선생보다 바쁘고 힘들다는 게 무슨 공식이야? 꼭 그런 것도 아니면서 맨날 그렇게 바쁘대. 걸핏하면 무슨 전문 용어 같은 거 써가면서 뭐라고 해야 하지? 뭐 그렇게 말하면 더 고급지게 바쁜 게 되나? 하여간 항상 나보다 지가 더 바쁘다는 거지. 그렇게 핑계대면서 별 자질구레한 걸 다 부탁한다니까. 참 알차게도 부려먹더라. 오늘은 지 딸 피아노 학원에 카디건 좀 갖다 주래.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정말 재수 씨는 뭘 그런 걸 부탁을 다 하고 그러는 거야? 그건 정말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 봐주시는 이모님도 오신다며. 그런 건 그 이모님한테 부탁하면 될 걸 왜 당신한테 그래? 내가 이놈 자식 불러다 재수 씨 간수 좀 잘하라고 따끔하게 한번 얘기할까?
아유, 아니,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버리려고 하는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나 이런 말 하지. 누구 어디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그래봤자 결국 집안 사람 흉보는 건데 내 흉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씹고 말자고. 어쩌다 남편에게 하소연이나 하면서 그렇게 넘어가곤 했죠. 근데 더 싫었던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대면서 한 번씩 비싼 밥을 산다거나 지갑이나 스카프, 화장품 같은 선물을 하기는 했지만 그까짓 거 안 얻어먹고 안 받고 말지. 온갖 생색내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결국 집 편하려고 그런 것들도 다 사다 바치는 거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내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형님은 이런 거 모르시죠? 형님이 제가 선물하는 게 아니면 형님이 언제 이런 거 형님 돈 주고 사시겠어요? 형님은 이런 거 절대 안 사시잖아요. 요즘 이게 유행하는 건데 말이에요. 모르시죠? 제가 다 형님 생각해서 다 감안해서. 뭐 그런 식의 표현들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계속 그런 식으로 얄밉게 구는 거죠. 그러면서 별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들까지 부탁하는 게 짜증스러울 때가 많았답니다. 심지어 딸들이 같은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같은 학교에 입학했으니 할 말 다 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워킹맘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인데 동서는 그런 제게 묻어서 자기 것까지 부탁을 해달라고 할 때가 많았다니까요. 무임승차 날로 먹는 거죠. 저는 그렇게 동서네와 공생 아닌 공생을 하며 10년 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참 오래도 살았다 싶어요. 그러다 작년 김장하는 날 동서는 을에 자기네 집 김치까지 담가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기는 어차피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니 답내로 미리 밥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제게 사겠다는 밥은 인당 30만 원이 훌쩍 넘는 가격의 최고급 일식 오마카세였어요. 형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연봉 얼마 이상 안 되면 인당 얼마짜리 오마카세 금지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연봉이 얼마쯤 되면 얼마짜리 오마카세는 먹어도 된다. 연봉이 얼마 이상이 안 되면 오마카세 같은 건 아예 먹지도 마라. 뭐 그런 식으로. 무슨 오마카세가 소득이나 소비 수준의 척도 같은 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도 형님은 오늘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마음껏 편하게 드세요. 연봉 얼마 이상 주면 되는 제가 사는 거니까요. 요즘 오마카세 집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그런 말들도 생기나 보지 뭐. 일식집이 아니어도 한우 오마카세도 요즘 많더라. 심지어 프렌치 오마카세, 이탈리안 오마카세, 아예 뭐만 하면 오마카세를 갖다 붙이던데 난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오마카세가 원래 그렇게 고급지고 비싼 코스 요리를 뜻하는 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주방장에게 다 맡길 테니 알아서 내어주세요 하는 거잖아. 얼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이랑 간 집에는 이모카세라는 게 있던데 그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한참 얘기했어. 그게 진짜 오마카세 정신이거든. 이모님 맘대로 이모카세 너무 재밌지 않아? 아유, 형님도 이모카세가 뭐예요, 이모카세가. 여기 셰프님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시겠어요. 여기 진짜 고급 식당이거든요. 그런 얘기는 다음에 하시고 말이에요. 맞다. 그러고 보니 형님 제일교 보시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본에서 사셨던 거죠. 한국말을 워낙 잘하시니까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제일교포들 중에 왜 약간 북한 말처럼 그런 말투를 쓰는 사람들도 많던데 조선족인가? 아무튼 형님 가족은 그런 건 아닌가 봐요. 그래. 자이니치들도 여러 종류의 자이니치가 있어서 그래. 동서말처럼 조선족들도 있고 또 자이니치 안에서도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서 민단, 조총련 뭐 그런 식으로 말이야.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분류인 거고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지. 그런 얘기하면서 먹으면 체해.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재밌는 얘기나 하자. 그래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집이 요즘 엄청 핫해요. 여기 셰프가 오너 셰프이신데 일본에서 꽤 오래 머물면서 거기서 다 전수 받아와서 오픈한 거거든요. 솔직히 인당 30만 원 넘는 거면 아무리 디너여도 비싸긴 비싸. 그래도 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님한테도 맛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왔죠. 형님이 언제 또 이런 데 와보고 그러시겠어요? 이모카세 같은 데나 가시겠지.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힘내셔서 올해도 저희 집 김장 잘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형수님 김치를 어찌나 찾아대는지. 특히 김장김치 말이에요. 김장김치 떨어질 때쯤 되니까 막 불안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담가주세요. 이왕 하시는 거 좀 더 하시면 되잖아요. 맛있게 잘 담가주시면 제가 여기 또 모셔와서 밥 살게요. 비싼 밥. 아휴, 같은 말이라도 좀 예쁘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꼭 저런 식으로 지가 아니면 이런데 또 언제 와보겠냐는 등 그런 식으로 치사하게 생색을 내야 직성이 풀리냔 말이죠. 어이없고 가짜나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제게 다가와 반색을 하며 인사를 한 거예요. 아이,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제가 쉬는 날만 오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살갑게 구는 종업원을 보고 어리둥절한 동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그 종업원이 말을 이어갔죠. 오랜만에 오셨어도 입맛은 그대로시죠? 늘 요청하시던 거 오늘도 그대로 셰프님께 말씀드리면 될까요? 와인이나 사케 리스트는 어떤 걸로 갖다 드릴까요? 둘 다 보시겠어요? 와인 리스트가 업데이트된 게 좀 있습니다. 오랜만에 왔어도 입맛도 그대로 기억해 주시고 늘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리스트는 됐고 저번에 왔을 때 사케 대병 뜯어서 다 못 마시고 두고 간 게 있어요. 확인해 보시고 그걸 갖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된 걸 보니까 깔끔한 카라구치인 그 사케랑 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그렇게 종업원이 자리를 뜨고 나서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는데 제 귀에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동서가 머리 굴리는 소리가 훤히 들리는 것 같았죠. 동서가 그렇게 놀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 메인 셰프이자 오너 셰프인 사장이 직접 나왔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죠. 그럼 좋아하시는 것들로 미리 좀 준비를 해뒀을 텐데요. 갑자기 오셨어도 환영합니다. 오셨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잠깐 나왔어요. 음식 내어오면서 또 계속 뵙는 걸로 하고 전 얼른 들어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피드백도 꼭 남겨주세요. 제게 깍듯하면서도 다정하게 인사를 챙기는 오너 셰프의 모습을 보고 동서가 움찔하며 놀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득달같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동서가 득달같이 달려가야 할 곳이 따로 있었던 거죠. 사실 저희 동서가 요실금 증상이 심하답니다. 이쯤에서 인간극장 인트로 음악 같은 게 깔려야 하는 건가요? 요실금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걸 희화하자는 게 아니라 전 그래요. 그걸 숨기고 쉬쉬하는 게 드러내는 것보다 더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동서도 요실금 증상이 좀 심한데 그 자리에서도 실수를 한 거였어요. 오줌을 지를 정도로 놀랄 일이었나 보죠. 그 뒷수습을 하러 화장실로 달려간 것 같더라고요. 동서의 요실금은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상당수가 알고 있는 동서의 드러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애들 유치원 운동회 때 제대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난 거였어요. 그때 유치원에 동서가 라이벌이라 생각하며 엄청나게 의식을 하던 엄마가 있었는데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은 변호사였거든요. 그 엄마 쪽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던데 동서는 그 엄마를 꽤나 의식하며 하나라도 이겨먹고 싶어 했어요. 유치원 운동회는 꽤 큰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척을 해대던 동서도 시간을 내 참석했던 건데 동서가 승부욕 강한 조카딸과 함께 출전하게 된 종목은 다름 아닌 단체 줄넘기였던 거예요.
조카 딸은 동서에게 엄마는 뭐든지 다 잘하지? 꼭 이기자며 결의를 다지기까지 했으니 동서는 죽어도 자기 발이 줄에 걸려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그러니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가버리고 만 거였답니다. 동서가 멋을 내어 골라 입은 옅은 회색 체육복의 바지는 허벅지를 따라 타고 내린 동서가 지린 오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내고 말았고, 급기야 어느 아이가 누구누구 엄마 오줌 쌌어 라는 말로 확인사살까지 해버렸던 거예요. 아, 이거 참 웃을 수도 웃지 않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조카 딸은 울음을 터뜨렸고,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유치원 역사를 통틀어 두고두고 회자될 역대급 에피소드 하나를 남겨두고 졸업을 한 거죠. 하여간 화장실에서 할 수 있는 수습을 하고 온 동서는 그제야 제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형님,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보고 들은 게 다 뭐냐고요? 형님 무슨 진짜로 뒤에 뭐 숨겨진 야쿠자 뭐 그런 거랑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에헤이, 설마 아니죠? 대체 뭐예요? 그게 아니면 형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오너 셰프랑 하냐고요? 보통 가까운 사이가 아닌 것 같던데. 얼른 얘기 좀 해봐요. 네? 아니 뭘 그렇게 속삭여? 그렇게 말하면 목 안 아파? 응, 아니. 뭐 내가 이 식당에 투자를 좀 했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말까지 더듬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동서에게 그래, 사실 내가 이 식당에 투자한 사람이다 이년아 라고 시원하게 날려줄까 하다가 저의 품위 유지와 식당의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저 살짝 미소를 띠며 그 정도로 짧게 대꾸해주고 말았답니다. 이제 이쯤에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제는 그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테니까요. 저의 할아버지는 도쿄에 정착하기 위해 그야말로 갖은 고생을 다 하셨다고 해요. 처음 인사하던 날 동서년이 제게 비아냥거리며 파친코를 언급했었는데 실제로 당시 차별받던 자이니치들이 그나마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게 파친코였거든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런 데서 일할 생각도 하셨다고 해요. 일본 기업에서는 자이니치는 아예 받아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었고 어떻게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파친코에 가는 대신 스키지 시장으로 가셨다고 해요. 스키지 시장은 긴자 근처에 있는 수산물 시장인데요. 그 규모가 정말 커요. 도쿄로 여행 가셔서도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니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스키지 시장이 맞아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때 바닷가에 사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추억과도 같은 바다 냄새를 찾아 그곳으로 가셨고 제일 밑바닥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살아남으셨죠. 아버지는 그런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 나가 할아버지를 도왔는데 새벽마다 열리는 참치 경매는 아버지의 어린 눈에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스키지 시장에서 참치 해체를 제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을 찾아가 무조건 제자로 받아달라고 몇 날 며칠을 빌었던 거죠. 일본은 아직도 도제 시스템이 아주 엄격하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야. 그러니까 무엇보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했지. 아직 어렸던 나도 그쯤은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꼭 그분에게 배우고 싶었거든. 그분은 우리 같은 자이니치에 대한 편견이 심한 분은 아니셨는데 그렇다고 썩 내키하지도 않으셨지. 당연한 거야. 그렇게 무려 3년을 쫓아다니면서 제자고 받아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매달리고 빌었단 말이지. 그렇게 스승을 설득해 제자로 겨우 들어가게 됐던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참치 해체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 거란 말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대단하셨죠. 그럴만하니까요. 저도 그런 아버지를 무척이나 존경한답니다.
매일 아침 경매를 통해 좋은 참치를 확보했고 그 참치를 유통하는 일을 평생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 스키즈 시장이 도요스 시장으로 이전될 때 아버지는 스키즈 시장의 점포를 정리하고 도요스로 따라가는 대신 스키즈 시장의 장외 시장에 남아 참치를 주로 다루는 작은 오마카세 식당을 열었던 거예요. 최상품의 잘 고른 참치를 사용해 숙련된 기술로 내놓는 요리는 마니아들을 확보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고요. 입소문을 타고 꽤 알려져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든 식당이 되었답니다. 동서가 저를 데리고 간 그 식당의 오너 셰프는 도쿄 여행을 갔다가 아버지 식당에서 참치를 먹고 반해서 아버지 밑에서 참치를 배웠어요. 그런 제자가 서울에서 일식 오마카세 식당을 여는데 아버지가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일본에 계시고 하니까 그걸 제가 대리하는 형태로 투자를 한 거여서 종업원들이 저를 대표라 부르는 거고 그 오너 셰프에게 저는 하늘 같은 스승의 고명딸이자 투자자였던 셈이랍니다. 남편도 저도 무언가를 드러내어 과시하는 것을 잘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성향의 사람인지라 굳이 밝히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동서와 서방님은 수수하고 검소하게 사는 저를 무시했으니 저의 친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던 거죠. 제1교포 3세라고 하니까 일본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도 못했나 보다. 그래서 그런 집에서 살기 힘들어 한국에 왔나 보다. 그런 식으로 지레짐작하는 것 같았죠. 물론 시골에 계신 시부모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대충은 알고 계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도 시켜드릴 겸 도쿄에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땐 아버지가 식당을 하시기 전이었지만 스키즈 시장에 아버지의 점포도 보였고 그곳에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 저희 친정 형편이 괜찮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근데 서방님이 동서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어머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 아가. 내가 괜한 노파심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한테 얘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몇 날 며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얘기를 해두려고 해. 둘째가 너희 사는 곳 근처에 신혼집을 얻는다고 하고 그래서 더 그렇더라고.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신데 이렇게 어렵게 꺼내시는 거예요. 서방님이나 동서 얘기해요? 그게 말이다. 넌 둘째를 자주 보지도 못했으니 아직은 잘 모를 거야. 근데 둘째는 지 형이랑은 많이 달러. 네가 큰애 생각하고 둘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할까 봐 미리 알려주는 거란다. 어머님, 저도 서방님 잘 모르다가 이번에 만나서 제대로 얘기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어머님 말씀처럼 네, 맞아요. 그이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형제라도 성향이 너무 달라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 너도 아는구나. 둘째는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하고 지가 제일 중요하고 좀 그런 애야. 그래서 혹시라도 너희 친정이 일본에서 장사도 크게 하고 그런 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괜히 무슨 돈 같은 걸 받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니지. 가족이니까 더욱 돈 문제 같은 걸로 엮여서 의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결혼한다, 병원 차린다. 그런 식으로 목돈 필요할 때 혹시라도 손 벌리고 빌려달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미리 말하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어요.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방님의 욕심 많고 승부욕 강한 성격을 걱정하셨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는 거 싫어하고 욕심이 많았대요. 반면 남편은 별로 욕심 같은 것도 없었으니 그런 동생에게 항상 양보하고 그랬던 건데 부모님이 보시기엔 남편이 늘 뭔가를 뺏기는 것 같아 보여서 짠하고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서방님이 의사식이나 됐으니 나중에 개원이라도 하려고 여기저기 투자 받으려고 하면서 저희 친정이 그럴 여유가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쉽게 생각하고 돈 얘기 같은 걸 꺼낼까 봐 그걸 걱정하셨던 거죠. 시골에서 별일 없이 사시는 분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참 멀리까지 내다보시면서 자식들 걱정하고 많은 생각을 하신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감동적이었어요. 서방님을 나쁘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닌 거죠.
혹시라도 생길지도 모르는 나쁜 일들을 막고 싶어 하셨던 거니까요. 하여간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저도 남편도 저희 친정에 대해서 동서나 서방님에게 굳이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들도 큰 관심이 없었으니 지금까지 그렇게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저희 친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사실 아버지 식당의 한국 분점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버지 사업을 도와드릴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동서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자 적잖이 놀란 듯 했어요. 아니, 세상에, 어쩜 형님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친정이 보통 집안이 아니었네요. 맨날 자이니치 그러시면서 일본에서 차별이나 받고 힘들게 사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그렇게 든든한 친정을 두고 있으면서 그렇게 꽁꽁 숨기고 계셨어요. 그동안 제가 도쿄 여행도 몇 번이나 다녀온 거 하시면서 어쩜 너무하셨어요, 정말. 아니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무슨 계기가 있어야 말을 하지. 난 원래 그렇게 드러내놓고 뭘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뭐가 또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자이니치 얘기를 한 건 내가 나 스스로 자이니치로 살아온 나 자신이나 우리 가족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고. 아휴, 형님도 참 이 정도면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친정인데 뭘 그러세요. 우리 형님 친정이 이런 집이라고 제가 다 자랑하고 다니고 싶네요, 뭐. 그게 동서랑 나랑 다른 점이지 뭐. 동서는 당연히 서방님에게도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했겠죠. 며칠 뒤 서방님이 남편을 찾아왔었다는데 뜻밖의 부탁을 했더라고요. 아니, 나도 정말 전혀 짐작도 못했던 얘기를 하길래 너무 놀랐지 뭐야. 재수 씨한테 얘기를 들었을 테니 엄마가 걱정했던 것처럼 개원 비용 투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했었다고. 근데 정말 의외의 부탁을 하더라니까. 무슨 부탁을 했길래 그래? 부탁은 부탁이었나 보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의외다, 뜻밖이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다. 대체 뭐라고 한 거야? 그게 말이야. 걔가 겉으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해 보여도 속으로는 꽤 힘들었나 봐. 번아웃 증후군이 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 번아웃 증후군? 서방님이? 아니, 정재영,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안성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어쩌고 하면서 인기과 된 거 반갑지도 않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랑하는 것 같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힘들었대?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맞아. 우선 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혼자 일을 한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심한 모양이야. 걔가 그렇게 안 보여도 그런 거에 약한가 봐. 그러더니 자기는 옛날부터 조용한 식당이나 하나 하면서 살고 싶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장인어른께 부탁해서 분점 하나 자기가 맡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냐고 하더라. 뭐? 아유, 진짜 정말 짐작도 못했던 이야기긴 하네. 세상에. 괜찮은 거래? 계속 그렇게 근무를 해도 되는 거 맞아? 힘들었다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식당 일도 만만한 게 아닌데 서방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걸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식당은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아무리 메인 셰프를 두고 투자만 하는 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전 지식 없이 하기는 힘들지. 그리고 서방님 같은 성격의 식당을 아이고 설마 당신 도와주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지 그럼. 내가 내 동생을 몰라? 나도 당신이랑 같은 생각이야. 장인어른 식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식당도 아니라고 했고 네 성격의 식당 일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 형수한테 얘기는 하겠지만 도와주기는 힘든 부탁이라고 이미 거절도 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요. 들어주기 힘든 부탁이다 마다요. 서방님 성향을 생각해서도 물론 그렇고 평소 걸핏하면 형인 제 남편을 무시하던 시동생 뭐가 예쁘다고 그런 부탁을 들어주겠는가 말이죠. 고민할 것도 없는 일이었고 저희 친정에는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 서방님은 일을 그만두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동서의 만류로 그러지도 못하고 계속 일을 하다가 몇 차례나 크고 작은 판단 실수를 저질렀던 모양인데 결국 큰 의료사고에 휘말려 소송까지 당하고 만 거예요.
형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정말 제가 못 살겠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번아웃 증후군까지 왔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지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합의금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돈 좀 빌려주세요, 형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동서. 돈보다 서방님 상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게 진짜 그만두겠다고 일 못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말리지나 말 것이지. 기어이 일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하냐고.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의사 부부인 동선애가 우리한테 와서 돈 얘기를 다 하고 무슨 일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선애가 융통할 수 없는 돈을 내가 무슨 수로 만들어 주겠어. 형님도 참 의사 부부라 그래봤자 월급쟁이 둘이 버는 게 그냥 그렇죠 뭐. 형님네 친정처럼 장사하는 집이랑 달라요? 이제는 요식업 사업가 집안이지 뭐. 하여간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부탁을 드리러 왔죠. 형님 친정에 부탁해서 좀 도와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아무리 저희 친정을 보고 하는 부탁이라고 해도 의사 부부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해대던 동서가 저한테 와서 자존심 구기며 돈 부탁하는 게 이상하다고요. 동서는 욕심도 많고 허영심도 대단했는데 저 같은 사람 앞에서나 목이 부러져라 잘난 척이지 의사들 그룹에서는 사실 그리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도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고 먹는 것, 타고 다니는 차 같은 남들에게 보이는 것의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어요. 부부회사 연봉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가 심했고 카드값만 해도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주제에 그래도 저한테는 마지막 자존심은 바짝 세우는 거 있죠? 형님, 그리고 마취 통증과는 옛날처럼 마취나 노통 땡뿌지기 아니에요. 요즘에는 통증 쪽으로 분야를 확대하면서 개원을 많이 하거든요. 고령화 사회잖아요. 의료계 쪽으로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셔도 고령화 사회라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수요가 엄청난 거죠. 그리고 그런 추세가 계속 증가할 거니까 전망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참에 그쪽으로 개원을 할까 해요. 전망 좋은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님이니까 제가 이런 기회도 드리는 거죠. 좋은 곳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돈 좀 만들어 보세요. 네? 동서, 내가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말 작정을 했는데 가만히 듣고 있으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 나도 들을 만큼 들어서 알 만큼은 다 알아. 뭐? 투자? 기회? 이거 없어서 투자 좋아하네. 서방님 합의금은커녕 이번 달에 돌아오는 카드값을 막을 수 있어? 동선의 상황 나만 아는 줄 알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 내가 어디서 들었겠어. 동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소문이 어떻게 나요? 누가 그래요? 형님은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누가 알아요? 애들 학부형 모임 엄마들도 다 알아요? 형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소문이 어떻게 난 거예요? 누구 그 하는 거냐고요? 참, 동서는 못 말리는 사람이네.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누가 아는지 동서 이미지가 어떻게 됐을지 그게 중요해? 어떻게 그 걱정을 먼저 해. 이 지경에서도 내 앞에서 자존심이나 세우더니 이제는 또 뭐?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참 한심한 사람이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형님. 형님,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네, 맞아요. 저희 집은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아니, 이미 끝장났어요. 합의금이 문제가 아니고 카드값 낼 돈도 없다고요. 지금 병원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도 부교수직 내려놓고 나와야 할 판이에요. 지금 어디 남의 밑에 들어가 페이닥터 하기도 그렇고. 형님, 저희 지금 사실 절박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형님, 제가 이렇게 빌게요.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형님,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요. 이거 왜 이래? 당장 일어나. 어쩌니 동서가 아무리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어쩌고 해도 안쓰럽다는 생각 1도 안 들어. 그러니까 먹히지도 않는 연극 그만하고 이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일자리부터 알아봐. 동서나 서방님 둘 다 수요 있는 전공이잖아. 교수직 내려놓고 남의 밑에 들어가는 건 왜 못한다는 거야? 해야지. 힘들게 돈 벌어서 빚도 갚고 합의금도 만들고 그래야지 뭐.
서방님은 소송권도 있고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라도 일하기 힘들 테니 동선애가 2배로 3배로 일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 내가 왜 도와주냐고? 고생도 좀 하면서 살아온 것도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그렇게 돌려보냈고 당연히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그 바닥에서도 이미지가 얼마나 안 좋은지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데도 선뜻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알만한 얘기죠? 어디 지방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들어가면 딱일 텐데 애 교육 때문에 죽어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그놈의 개원 타령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카드값에 마이너스 통장에 온갖 대출 연체에 허덕이면서도 아직도 괜찮은 자리를 고르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하는 일 없이 집에 있다길래 찾아가 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습이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을 거면 시장 가서 배추 사다가 김치라도 담가. 여기 20만 원이야. 이 돈으로 장을 보든 비싼 밥을 사 먹든 알아서 하고 김치 맛있게 잘 담가지면 다시 연락해. 김치값도 쳐줄 테니까.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 꺼내놓고 나오는데 조금 통쾌하기도 했어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든 살 길 찾겠죠 뭐. 아직 배가 불러서 저러는 거면 고생을 더 해야 정신을 차리려는 건지. 하여간 뭐 저는 이제 더 관심도 없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 식당 일로 너무 바빠서 동선의 일에는 이제 그만 신경 끄려고요. 대학 때 한국으로 독립해서 나온 이후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못했는데 아버지 식당을 서울에 내는 일로 부모님을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즐겁고 보람있게 했던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일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설레고 의욕이 충만하답니다. 남편과 딸의 응원을 받으면서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입니다.